네, 안녕하십니까. 진박이 아브리 TV의 진입니다. 박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서민의 삶을 삼켜버린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증금, 전세 보증금과 함께 사라진 우리 2030 미래 세대의 그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갭 투자로 인해서 부동산 이익을 많이 보고, 그것까지는 또 우리가 일면 수긍할 수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 정말 사기까지 쳐가면서 우리 미래 세대인 2030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이 실태를 한번 보고요. 지금 여당하고 야당에서 또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현황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좀 한번 소개 좀 한번 먼저 드리고요. 또 전세의 어떤 역사,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제 전세 제도, 독특한 그런 부분 한번 이제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실제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같이 논의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 공부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지원회에서 접수받아서 의결한 내용을 보니까 한 15,000에서 2만 건 정도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거나 또 전세 피해자들 단체들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10만 대 넘어서는 그런 숫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전세 사기를 당해서 아까 얘기한 우리 젊은이들이 결국 목숨을 스스로가 마감을 하는 그 가슴 아픈 사례가 또 7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형량을 보니까 전세 사기범들이 좀 잡혔잖아요. 형량 나온 거 보니까 원래 이제 이런 경제사범으로 처리돼서 한 1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가중처벌하면 5년 더 하니까 15년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자기 삶을 송두리째 뺏겨서 목숨을 정말 잃어버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형법에 의한 이 전세 사기는 끝해봐야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또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국민 정서에 당연히 안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전세 사기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의 어떤 거품, 계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로 수도권 주변에 인천이나 강서구, 화곡동 이런 쪽, 주로 이제 지역을 보면 서민들, 젊은이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통계로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75% 정도가 지금 2030 세대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죠.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이라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 이제 전세도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70년도, 특히 60년도 이후에 엄청난 그 인홍현상과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몰려오죠. 그 인구 통계만 봐도 1960년에 인구가 한 240만. 근데 10년이 지나 1970년에 300만이 늘어요. 10년 사이에. 540만. 또 80년도 10년이 지나는데 840만. 그리고 이제 또 10년이 지난 1990년에 이제 1000만이 넘어서는, 이렇게 1960년도부터 엄청나게 그 인홍현상과 서울 집중 인구 현상을 되면서, 예전에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에 나름대로였던 역할을 했던 전세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주택시장에 활발하게 자리를 잡았죠. 아마 우리 박 회장님이나 저나 맨 처음에 사회초년생으로 시작을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월세죠, 사실. 그러다 좀 더 좋은 주택으로 가면 이제 전세. 그래서 전세로 살다가 돈이 좀 더 모아지면 금액을 모아서 집을 하나 사고, 그리고 혼자는 이걸 감당을 못 하니까 자기는 안방하고 좀 쓰고, 옆에 또 조그만 쪽방은 월세나 또 전세로 주고, 그렇게 살다가 또 2층 집을 하나 사면 나는 1층에 살고 2층에 또 전세 주고, 그러면서 하나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굉장히 해왔던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세 제도가 어떻게 보면 집을 장만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제도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특히 했고, 서민들이
자기 집 마련을 하기에 갑자기 목돈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또 사회초년생들이 서서히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 재산을 넓혀가면서 좋은 주택으로 향양을 하는 굉장히 주거 사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대한민국 오늘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주거의 토대를 마련한 제도가 바로 전세 제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대도 저는 장점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면은 말이죠. 10억짜리 주택이 아파트가 있다 요즘.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대자 입장에서는 10억을 사서 6억을 전세를 놓는 겁니다. 그럼 자기 돈은 4억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4억으로 10억짜리 주택을 사는 거죠. 그럼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6억으로 10억짜리에 살 수 있는 거예요. 10억짜리. 이게 서로가 굉장히 윈윈이잖아요. 근데 세월이 좀 흘러가면 집값이 올라. 그러면 10억짜리가 11억이 돼.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4억을 투자를 했는데 5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세자 입장에서는 10억짜리 주택을 6억에 자기가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전세금이 없어지질 않으니까 자기가 번 돈, 월급이 됐던 아니면 자기가 뭐 사업을 했던 간에 주어지는 돈을 모아서 다음에 돈이 모아지면 자기가 6억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2억을 모아졌다. 그럼 8억짜리 더 좋은 전세로 가거나 아니 8억짜리쯤 되면 자기가 8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죠. 그렇죠. 사서 자기가 직접 들어갈 수도 있지만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전세를 주고 자기는 좀 더 안 좋은 집으로 가고 이런 굉장히 선순환이 됐던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1997년에 우리가 IMF 유한위기를 맞으면서 집값이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6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에 요 집값이 심한 경우는 뭐 집값이 반토막이 됐으니까 5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깡통 전세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간 금액보다 더 집값이 떨어지니까 깡통 전세 또 역전세.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죠. 나는 전세를 그만 살고 싶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 집값이 떨어지니까. 팔아서도 줄 수 없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집주인한테 사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때 한 번 있었고 또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한 번 또 있었죠. 그래서 역전세나 깡통전세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어떤 충격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그런 전세 시장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이건 전혀 별개거든요. 아주 마음 잡고 그냥 이거는 아예 기획을 하고 덤벼드는 거라서 이건 정말 또 다른 문제다. 근데 제가 사기 실태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래요. 예를 들면 좀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제가 한번 해보면 건축주가 2억 정도의 상품 가치가 되는 빌라를 하나 짓습니다. 한 세대. 네, 한 세대. 그러면 보통 2억이면 우리가 전세를 좀 한 1억 5천에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걸 그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한 3억 정도에 분양을 해요. 분양. 그러니까 가치를 올린다는 얘기죠. 가치를 올려서. 근데 분양 대행사가 누가 3억 주고 사갑니까? 안 사가니까 이제 짜는 거죠. 바지사장 하나 앉혀가지고 3억에 분양하는 것처럼 해. 그리고 중간에 또 간평사가 끼잖아요. 이게 3억이 안 되는데 3억이 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도 끼어서 3억이 되는 것처럼 그럼 3억짜리니까 전세 오는 사람은 한 2억 5천이나 한 뭐 심하게 한 2억 8천 정도에 전세를 들어오는 거예요. 2억짜리 집을. 2억짜리 집을. 2억 8천에 들어온 거야 모르고. 근데 이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또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떤 주변 시세가 형성이 잘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딱 들어가 보면 아파트가 또 똑같아. 저 아파트는 뭐 전세가 4억 뭐 이 정도 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뭐 2억 5천에 2억 8천. 좋네 하고 머물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놓고 바지사장 세워놓고 이 사람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전세 사기고 또 간평사들 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허그나 이런데 전세 보증금 또 3억에 맞춰서 전세 보증 증권도 끊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거품이 되어진 것은 수수료로 자기네끼리 이제 뭐 날아서 이제 챙겨갖고 사라지는 뭐 거죠. 상식적으로 뭐 우리 일반 빌라 분양하게 되면은 만약에 500만 원을 받는다. 뭐 그러면은 수수료가 뭐 2천만 원씩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수료들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 A도 그렇게 사기 행각을 하면서 챙기고 그다음에 분양 대행사 챙기고 공인중개사 챙기고 간평사 챙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장에 팽개쳐 놓으면 가장 큰 피해자는 전세 세입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허그에서 이제 그거 잘못해지니까 롯데빵을 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허그의 돈이 결국 국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기를 쳐놨는데 이게 심한 경우는 제가 보니까 가장 크게 사기친 사람이 536억에 655채
남씨 일당이더라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잡히면 기껏해야 15년 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전세 사기범들이 활개를 못 치게 온천적인 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지금 이미 전세 사기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될 건가. 이걸 좀 나눠서 저는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정부하고 정부 여당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이 대책을 우리가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야당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피해 금액에 대한 구제를 우선적으로 해주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피해금을 구제를 해주고 나중에 정부에서 LH나 SH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습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 여당하고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권에 좀 우선을 두는 것 같아요. 그분이 쫓겨나가지 않게. 먼저 그걸 확보를 해주고 그래서 10년은 그냥 살게 하고 또 10년을 살게 한다면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일단 거주권은 보장을 해주자. 20년 정도. 그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제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제가 전세 사기 특별법이나 여당이나 야당에서 주장한 걸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거든요. 다 일장일단은 있어요. 근데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금전적인 바로 구제를 해주는 게 우선적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허그의 그 자금이란 말이죠. 허그나 뭐 이제 근데 LH나. 그 허그 자금으로 좀 지원을 하자는 건데 이 허그 자금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자기가 나중에 언젠가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을 하기 위해서 청약 예금이나 적금들이거든요. 그 돈을 여기다 쓰는 게 합당하냐 하는 문제고 또 결국 그 구제 금액을 먼저 하고 나중에 수습을 하게 되면 그 차익이 발생할 건데. 결국 그건 차이가 또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데 또 그것이 형평성이 맞냐. 또 일반적으로 다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피해 구제금으로 쓰는 게 이것들이 맞냐라는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정부에서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먼저 그분들의 거주권을 확보를 해주자. 이건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공통 좋은 건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피해 금액이 상당할 건데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를 받은 분들은 자기가 사기 당했다에 대한 어떤 손실감 이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당장은 또 충족을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인터뷰하는 내용들 보면요,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받는데 그 사기를 당한 돈은 사기 친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쓰고 내가 또 사기 당한 금액을 손실을 또 내가 살면서 내가 또 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쉽지 않는 문제인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거라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필수 요소거든요. 우리 생존에 있어서. 뭐 의식주라고 얘기하지만 뭐 옷을 뺀다 하더라도 이 식주, 이 먹는 것과 자기가 사는 이 생활 공간은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권에 대한 보장은 확실히 해야 되고 다만 이분들에게 어떤 피해 보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적절하게 해야 되느냐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국민의 세금이 또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야가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도 국회는 통과됐는데 또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좀 원만하게 각자의 주장 속에서 나름대로 장점을 취하되 거기서 말하는 또 단점들, 국민의 어떤 부담으로 가는 부분, 또 하나는 이 피해 당사자들의 어떤 피해에 대한 어떤 보전, 이거 적정선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아까 이제 우리 박 회장님 얘기했듯이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차단할 수는 없느냐. 이게 이제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역전세, IMF나 리만 사태 때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한 게 뭐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인구가 팽창하고 주택 수요는 부족하고, 근데 이게 주택수 부족하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주택 공급량이나 이런 거하고도 연동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못 받쳐주면 전세값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전세 사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결국 공급량을 좀 늘려주는데 그 공급량을 늘려주는 방법이 화곡동이나 저 인천이나 막 이제 젊은 청년들이 가격 때문에 밀려서 이제 외부로 나가잖아요. 역세권의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 지금 서울시나 뭐 이런 데서는 역세권 고밀도, 역세권 뭐 복합개발, 뭐 역세권 뭐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 임대나 뭐 공공 임대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싸게 주거든요. 그런 것들의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인 정책 완화, 좀 이런 것들을 펼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 가면 저는 자주 느끼는데 이제 어떤 문화적 패턴이나 삶의 패턴이 이제 뭐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우리가 다르잖아요. 네. 우리하고 가장 좀 유사한 데가 일본이고 일본이 우리가 어떤 도시적 현상에서는 아직도 앞서가고 있으니까 보면 일본은 역세권에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줍니다. 제가 보니까 1000%, 1500% 이 정도 줘버려요. 1500%. 그리고 주차가 아예 없어요. 무주차 빌딩.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역세권이라 그러면 뭐 역에서 뭐 300m, 500m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컴팩트하게 역에서 뭐 예를 들어 150m 거기에 그냥 주차장도 아예 없이 그러면 사업비도 굉장히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런 빌딩들을 세우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차가 없어야죠. 그래서 우리도 파격적으로 그런 주택들을 많이 지어서 정말 2030 청년들이 좀 저렴하게 민간 임대가 됐던 공공 임대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급 정책을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역의 빌라나 이런데 20평이 됐든 15평이 됐든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적정한지 또 시세라는 게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 매매 시세만 알아도 되거든요. 그럼 전세 시세는 거기서 당연히 뭐 60에서 80 뭐 이렇게 형성이 됐을 거 아무리 많이 비싸도 80은 안 넘어갈 거니까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형법은 정말 고쳐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범죄면 선진국에서는 영구 추방이에요. 영구 추방이든 종신형이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사기를 치는 사기 집단 입장에서는 경제적 논리로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형법을 대폭 개정을 해서 이런 마음을 일단 못 먹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먹고 저지른 사람은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형법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법을 보면 현재 지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까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물론 이건 급하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트랙이 그럼 이걸 원천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에도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사회적 논의조차 별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두 가지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첫 번째는 아까 정보 제공을 나름대로 공공 영역에서 잘 조사하고 세팅해서 그런 서민들, 사회초년생 제공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회초년생들도 그러한 집을 구매를 할 때는 아예 그 대출이나 뭐 이런 거 나갈 때 대출 기관에서 내지는 정부에 관련된 금융기관 이런 데서 이거를 꼭 짚어봐라라고 아예 교육도 한번 좀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그렇죠. 그렇죠. 정보 제공.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형법 개정.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 정책상에서 공급을 좀 늘리는, 공급을 좀 늘려주는 정책. 네, 저는 이제 그런데도 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좀 포커싱을 해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여야가 굉장히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를 시켰고 정부에서는 그게 현실이 안 맞다고 그래서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고 이건 뭐 양쪽에 또 진영 논리 가지고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슴이 참 아픈데요. 일단은 양쪽에서 주장한 것은 다 일리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첫 번째는 일단 거주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건 양쪽에서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피해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할 거냐 또 액수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 거냐 이건 좀 생각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하고 행정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정치의 영역보다는 제가 보니까 그건 전문가의 행정의 영역으로 좀 넘기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나눴는데 어쨌든 이런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세 제도에 대한 어떤 좀 특별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발생되는 피해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 선진화를 가기 위해서 또 겪어야 될
또 고통 중에 하나인 것도 같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 여야 좋은 안을 가지고 좀 더 국민들이 궁금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좀 제정을 해서 빨리 치유가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서도 좀 감시하고 지켜보는 또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부리 진박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야부리 진 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